안녕하세요. 정키호테의 정원규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또 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이 또 벌어졌네요. 하루에 한 약 7, 800만 장이 필요한데 100만 장만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그러시면은 의료용 마스크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을 현저하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그 의료용 마스크 보통 의사들이 환자 볼 때 끼는 아주 심플하지만 그 마스크라도 쓰시고 다니시는 게 안 쓰신 것보다는 몇 배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꼭 이 마스크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 이제 그 한국인에 대해서는 관광 수입도 있어야 되겠고 또 자국 비즈니스 때문에 여행을 가능하도록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인이 유럽에 가면은 2주간 그 강제로 격리되는 걸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한국에 들어오실 때는 한국 정부에서 2주간 격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님, 부모님 말씀을 할 텐데 새삼 말씀드리지만 정원교 아버지 얘기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생활을 했나를 상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마터면 일본군 군의관이 될 뻔한 아버지. 궁금한 것도 호기심도 많았던 아버지에게 가평 산골은 답답했다. 사람들은 순박했지만 대화할 상대도 없었고 지루했다. 아버지는 가평 생활 4년 만에 훌쩍 짐을 꾸려 강원도 주문진으로 병원을 옮겼다. 당시에 주문진은 동해안에서 가장 번창한 곳이었다. 강릉이 좀 더 큰 도회이기는 했지만 돈이 돌고 경제가 활발한 주문진은 생기가 있었다. 탁 트인 바다를 앞에 둔 주문진은 산으로 둘러싸인 가평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설악과 금강도 마음만 먹으면 금세 달려갈 수 있었다. 어머니는 주문진에 가시자마자 딸 하나를 또 낳았다. 지금 생존해 있는데 작은 누나 화숙이다. 이제 혜숙이, 은숙이, 아들 덕교, 그리고 화숙이 이렇게 딸이 셋에 아들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주문진 생활 2해를 넘기자마자 둘째 딸 은숙이를 잃었다. 4살이던 은숙이는 아주 예쁘고 재롱도 넘쳤다. 맏딸 혜숙이가 의젓하고 어른스러웠다면 은숙이는 빠질 것 없는 타고난 계집아이였다. 두 분의 상심이 무척 컸다. 아주 어려서 둘을 잃어봤지만 그때 어머니는 학생 남편 뒷바라지하랴 바빴고 아버지는 학교 군에 교환수 하면서 공부하느라 정신없던 때라 곧 잊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 분은 이 은숙이 누나 이야기를 내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했다. 마지 예숙이는 어려서부터 체격도 크고 성격도 활달했다. 머리도 좋고 눈치도 빨랐다. 아버지는 큰딸이 자그만 어촌에서 자라 학교에 진학하는 게 영 불안했다. 어울려 노는 애들도 그렇고 억센 뱃사람 말투를 배울까 겁도 났다. 이러던 차에 재롱둥이 둘째를 잃고 나니 주문진에 오만정이 떨어졌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을 핑계대고 옳다구나 하고 3년 만에 아버지는 주문진 생활을 정리했다. 그리고 전광석화와도 같이 가족을 서울 서대문 부근으로 옮겼다. 주위에서 석 달만 더 기다렸다가 밀린 외상을 수금한 후에 떠나자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새 학기에 맞추어서 짐을 쌌다. 당시 어민들 치료비는 외상으로 달았다가 어획기가 되면 어업저업을 통해서 일괄정산을 했는데 두 분은 훗날 이때 포기한 외상이 22,000원이라고 했다. 그때 쌀 한 가마 값은 6원이 채 안 됐었다. 쌀 4,000가마 값을 포기하고 이제 그 서울로 옮기신 겁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서울에 놓아둔 채 만주국의 수도
봉천, 지금의 심양으로 훌쩍 여행을 떠났다. 33세, 1938년 늦은 가을이었다. 만주국은 1934년에 일본이 세웠다. 3살에 즉위하여 황제가 돼서 6살에 퇴위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납치해서 황제로 앉혀놓고 실질적으로는 80만의 일본 관동군이 주둔하며 통치했던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였다. 그때 일본이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입니다. 부의라고 그러죠. 그걸 납치해서 황제로 이제 앉혀놓고 실제로는 이제 일본의 관동군 80만입니다. 무려 만주국을 세워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37년부터 대륙 곳곳에서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관동군은 일본 본토와 별개로 독자 조직과 운영 그리고 작전을 하였다. 자체로 지휘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만주 군관학교도 세웠다. 관동군의 막강한 세력과 영향력은 도쿄 총사령부에서도 결코 무시하지 못했다. 관동군은 그때 그 일본의 그 총사령부하고 별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명령을 뭐 큰 거는 받았지만 개별 전투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비난을 하실 수도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관동군에 있는 그 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또 지금 뭐 국군묘지에 묻히느니 마느니 하는 그 백선엽 장군도 일본 관동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 관동군의 한국인으로서 헌병 중력 운용독이 있었는데 세브란스 출신으로서 아버지보다는 2년이 선배였다. 아버지는 말은 안 했지만 떠나기 전 10중 8구 이 선배와 연락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마적대가 들끓고 중국군과 전투도 벌어지는 것을 혼자 몸으로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948년 건국 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이 운용독을 국군 헌병 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이런저런 일들로 지금도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원인 중 하나이다. 소변이 땅에 닿기가 무섭게 얼음 기둥이 되는 혹한의 만주에서 아버지는 가을부터 시작해 다음해 초여름까지 10개월을 보냈다. 몽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촌락도 구경하고 끝이 안 보이는 만주 시골의 광활한 벌판도 보았다. 한밤중에 마적대가 습격해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물건을 강탈하는 일도 겪었다. 의사가 부족한 그곳에서 일본 헌병이 말을 가져와서 왕진도 가달라고 했다. 일본 헌병들은 또 지방의 한 음식점에 가서 인육 여부를 판별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여관을 겸하는 그 음식점 주인이 숙박객을 죽여 만두 소로 쓴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아버지에게 10개월 동안의 만주 구경은 이만하면 차고 넘쳤다. 만주를 떠날 때 중령 계급의 군의관을 넌지시 저의받기도 했으나 군의는 아버지에게는 천만의 말씀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꾸밈이 없는 의사였고 생활인일 뿐이었다. 주문진에서 잃은 사랑하는 딸 은숙이에 대한 미련을 아버지는 10개월의 만주 여행으로 털었다. 만주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바로 서울 서대문에서 병원을 열었다. 어머니는 서대문 노타리 부근 옛 이름 관동이란 곳에서 8년 동안 내리 아들 넷을 더 낳았다. 저까지 포함해서 넷을 더 낳습니다. 제 우위로 셋, 저 이렇게 모두 7이 되었다. 아주 어려서 잃은 둘과 4살에 잃은 은숙이까지 있었다면 10명이었을 테다. 나를 39에 낳고 이제 끝 했는데 3년 후 42의 막내 충교가 또 들어섰다. 어머니가 임신 중절을 하러 아버지 몰래 종로구 제동의 산과를 들렸는데 마침 그 의사가 아버지의 친구였고 어머니를 알아본 의사가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아버지가 달려와 어머니를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해서 내 동생 충교는 극적으로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고 나는 막내를 면했다.
이 얘기를 어머니에게서 몇 번을 들었는데 나는 어머니가 애 키우는 게 지겨워서 그랬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굳이 자기를 뻔히 알아볼 병원을 택한 데에는 부부가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겁주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자고 나면 생기는 애 낳는 걸 고맙게 안 알아주는 아버지에게 섭섭한 여자 마음에 그런 쇼를 했을 수도 있다는 좀 발칙한 생각도 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인지 어쩐지 나는 어머니는 막내를 늦도록 옆에 끼고 살았다. 중절을 하러 갔는데 이제 의사가 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야, 네 뱃내가 여기 애 띠러 왔어. 빨리 와서 데려가. 그러니까 이제 지 아버지가 데려가서 난 게 제 아우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는 그 막내를 이제 죽일 뻔하다가 낳았으니까 미안했겠죠. 그러니까 늦도록 옆에 끼고 살았다. 녀석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도록 엄마 가슴을 더듬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마다하지 않고 저고리를 들어올려 젖을 물렸다. 막내는 초등학교 6년 내내 우등상도 받고 반장도 했다. 10명 가운데 9번째인 하필 나 때에 펑펑 흐르던 어머니 젖이 똑 끊어졌단다. 나는 13살 후인 큰 누나 희숙이가 명동의 미스코시, 지금의 미도파 백화점을 미스코시 백화점이라고 그랬답니다.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배급받아 오는 우유를 먹고 컸다. 동구 여상에 다니던 누나는 일주일에 2번 동대문에서 학교를 마치고 미도파까지 걸어와서 한참을 줄을 서서 우유 배급을 받고 이걸 또 서대문 집까지 걸어서 들고 오곤 했는데 그런 인연이 있어서인지 커가면서도 나는 유난히 누나에게 많이 치댔다. 내가 태어난 해가 1944년 12월이니까 2차 대전 막바지이고 생활 물자가 턱도 없이 부족한 때였다. 이럴 때 어린이용 우유를 배급했다니 당시 일본 군국주의가 21세기 북한보다 더 휴머니즘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우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머니는 막내가 5살이 되도록 젖을 냈다. 나는 수건으로 젖은 가슴을 닦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 아버지가 서울로 옮겨 병원을 연 서대문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낙교용은 성격이 야무져서 저보다 5살이 우입니다.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 6살의 나이로 말도 없이 집을 나가 안암동의 큰아버지 댁으로 도망도 갔다. 하루를 자고 집으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야단 좀 맞았다고 그 나이에 무단 가출을 해서 서대문부터 안암동까지 걸어서 갔다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는 말을 늦게까지 되뇌던 어머니 마음이 지금도 느껴진다. 가족이 많았던 우리 집은 한창 때 김장을 4-5적 400-500포기는 해야 겨울을 났다. 요즘의 배추처럼 크고 속이 꽉 차지는 않았어도 배추 400-500포기를 무, 양념이랑 마당에 쌓아놓으면 어린이 놀이터의 작은 동산만 했다. 겨우내 두고 먹을 포기김치 말고도 당장 익혀 먹을 막김치와 총각김치, 동치미, 깍두기 등을 사흘에 걸쳐 담갔는데 김장을 한번 하고 나면 어머니는 꼭 몸살을 앓았다. 늙은 호박을 배추와 함께 버무려 김치를 담갔다가 지져 먹었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구경하기도 어렵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마당 한 구석 그늘진 곳에 1m는 좋게 넘을 큰 독을 4-5개 묻는 것도 큰일이라면 큰일이었는데 이건 모두 내 바로 위 윤교 형과 내 담당이었다. 우리 둘 다 공부는 싫고 어떻게 하든 이런 일거리에라도 매달려 시간을 때려 들었다. 김장 때에는 사흘에 걸쳐 쌈에서부터 배추 꼬갱이 그리고 무를 얻어먹는 재미도 쏠쏠했다. 한창 나이에 군것질거리는 없고 돌멩이도 삼키면 녹일 판이었다. 나는 배가 볼록하도록 이것저것 주워 먹고 자는 날에는 여지없이 흥건하게 오줌을 쌌다. 어머니는 김장이 끝나고 나면 시루떡을 만들어 고사도 지내고 겸해서 온 가족의 수고도 치하했다. 말린 호박고쟁이에 대추와 밤을 찹쌀에 버무려 맨 밑에 앉히고 그 위로 팥떡, 콩떡 그리고 백설기를 켜켜이 큰 시루에서 쪘다. 병원 진찰실과 아버지 책상
그리고 집 곳곳에 떡 한 접시를 갖다 놓고 터줏대감에게 1년 안녕을 빌었다. 고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이후 서너 집에도 떡을 돌렸다. 떡 돌리기는 내가 전담이었는데 하도 동네방네 까불고 다녀서 그 집 아줌마나 애들 얼굴은 내가 제일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풀어놓고 기르는 개는 질색이었다. 어머니는 봄, 가을에는 시루떡을, 동지에는 새알심이 든 팥죽을, 음력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에 나물을 상에 올렸다. 추석에는 송편도 집에서 만들었다. 정초에 가래떡은 넉넉하게 뽑아서 몇 달을 두고두고 화로에 구워 먹게 했다. 겨울이면 간식으로 막걸리로 부풀린 밀가루 반죽에 팥을 넣고 찐빵도 만들었다. 식혜, 수정과도 계절에 맞추어 빠지지 않았고 청국장과 바로 익혀서 먹는 담북장도 만들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팥밥은 잊을만 하면 상에 올랐고 어리굴젓과 명란젓은 늦가을부터 겨울이 끝나도록 챙겼다. 봄이면 시장을 뒤져 귀한 별미 무릇도 고안했다. 지금 무릇이 뭔지 드셔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머니가 담근 동치미는 추운 겨울 두세 달 동안 우리 집의 자랑거리였다. 청각과 갓, 청각, 이 지렁이처럼 생긴 거 있죠? 청각과 갓, 그리고 파와 마늘, 생강을 넣고 매운 고추를 몇 개 띄워 멋을 냈다. 김장 사이사이에 박은 싱싱한 명태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가장 으뜸 메뉴 중 하나였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나구 선생님 기타 반주를 들으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단한 삶의 바람조차 서른 날 언산에는 단풍지고 바닷물도 차도이다 서편 가득 타오르는 노을빛의 겨운 님의 가슴 내가 안고 육자백이나 할까요. 비바람에 거친 세월도 님의 품에 묻고 여러 십년을 한결같이 늘 바라고 기다리다 맺지 않은 무엇으로 부르 저문 언덕에 해도 지면 밤벌레나 될까요. 어찌하리 버림받은 그 긴 세월 동구 아래 저녁 마을엔 연기만 피어나는데 모두 떠나가버리고 해지는 고향으로 돌아올 줄 모르네. 서울밭길로 야산 넘어
세우고 뒷짐지고 서면 바람에 부푼 광포도 때 오늘 다시 보리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되돌리길 비나이다. 가슴 치고 동곡에도 속절없는 그 세월을 모두 떠나버리고 기다리는 님에게로 돌아올 줄 모르네. 당신의 고단한 삶에 노을빛이 들고 꼬부라진 동국길에 풀벌레만 우는데 저녁 해에 긴 그림자도 님의 뜻만 같이 흔들리다 멀어지다 어둠 속에 깃드는데 저녁 해에 긴 그림자도 님의 뜻만 같이 흔들리다 멀어지다